지금부터 수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수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를 진행할 인재개발부 내 입시 세미나 팀장 13기 우혜령입니다. 수시 세미나는 멘티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입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수시 전형 소개부터 학생부 교과와 종합 전형의 이해, 논술, 그리고 고교 학점제까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세미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 4명의 발표자가 각 15분 정도씩 발표를 진행한 뒤 Q&A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세미나를 들으시며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질문을 따로 메모해 두셨다가 Q&A 시간에 줌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질문을 올릴 때는 땡땡 멘토님께 질문 드립니다. 와 같은 형식으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사전 안내드렸듯이 이번 세미나는 소감문을 작성해야 인재개발 프로그램 참여 1회로 인정됩니다. 세미나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만큼 중간에 퇴장하거나 내용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소감문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소감문 링크가 담긴 QR코드는 Q&A를 진행하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참석해주신 여러분의 시간을 존중하고 실제로 들으신 내용에 기반하여 진솔한 소감문을 남겨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된 방식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미나의 촬영본은 이후 멘봉단 유튜브 채널인 멘봉TV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시 전형 용어 및 전형 안내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김은서입니다. 수시 용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용어들 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헷갈리는 용어들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전형과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전형에 주로 지원합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뒷부분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어지니 지금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고등학교 내신 등급을 중심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전형입니다. 이와 달리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 등급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생의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전형입니다. 이에 따라 교과 성적을 따기는 어렵지만 탄탄한 생활기록부 내용을 채울 수 있는 자사고와 특목고의 학생들은 생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주로 쓰고 일반고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주로 씁니다. 다음으로는 논술과 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은 대학에서 제시하는 논제에 대한 답을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평가받는 시험 유형으로서 인문 논술과 자연 논술로 나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기는 보통 예체능 관련 학과를 한정으로 이루어지는 전형입니다. 대학별로 실기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강점이 내신 등급에 있는지 혹은 실기에 있는지를 잘 파악하여 수시원서 접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용어 중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란 수시에서 합격자를 선발할 때 학생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최소한의 수능 성적 기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합 4를 대학에서 맞추라고 한다면 수능 등급에서 상위 2개의 과목의 등급의 합이 4 이내로 들어와야 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모든 전형에서 요구될 수 있지만 보통은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에서 주로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역 인재 전형과 지역 균형 선발 전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전형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정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이란 해당 지역의 고교 출신자만이 지원 가능한 전형입니다. 예를 들자면 경남 지역의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만이 부산대의 지역 인재 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은 수도권의 대학들이 지역의 인재를 균형 있게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형이므로 전국의 고등학생이 지원 가능합니다. 이때 주요 대학들은 학교장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이
곧 학교장 추천 전형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학교장 추천 전형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대학에 따라 학교장 추천이 꼭 필수가 아닌 경우도 있는 반면 학교장 추천 전형은 전형 이름 그대로 학교장 추천이 필수인 전형입니다. 추가 합격과 추가 모집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용어는 수시에만 한정된 용어는 아닙니다. 추가 합격은 최초 합격 발표 이후 미등록 인원이 발생한 대학에서 실시합니다. 보통 최초 합격 발표를 할 때 학생들에게 예비번호를 부여하고 그 순서대로 추가 합격이 이뤄집니다. 추가 모집은 수시와 정시 모집을 통해 모집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한 대학에서 실시합니다. 정리하자면 추가 합격은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일어나며 추가 합격이 모두 끝난 이후에도 모집 정원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대학에서 실시하는 것이 추가 모집입니다. 이제 수시 전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월 초에 수시 원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이때 원서 접수는 일반 4년제 대학교를 기준으로 최대 6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수능, 면접 등이 마무리된 12월 중순에 최초 합격자 발표를 진행합니다. 이때 미등록 인원이 발생한다면 충원 합격 통보를 진행하게 되는데 충원 합격 통보는 대학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3차에서 5차까지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최초 합격 혹은 추가 합격이 되었을 시 정시 모집이 불가능하며 수시 합격 이후 대학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시 모집이 불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수시 용어 및 수시 전형 안내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6학년도 수시 전형에서의 변화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이해에 대해 설명하게 된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2026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에서의 변화를 잘 설명하기 위해 저는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의 차이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총 4가지 변화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바로 모집 인원의 증가입니다. 전국 모든 대학교의 입학 정원은 34만 934명에서 34만 5,17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수시 전형의 모집 인원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27만 1,481명에서 2026학년도 27만 5,848명으로 총 4,36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입시 구조가 올해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모집 비중의 확대입니다. 비록 소폭이긴 하지만 2학년도 대비 약 0.3%포인트 정도 수시 비중이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미나를 듣는 여러분들 중 황금 돼지띠인 2007년생이 수험생이 되는 해이니 당연히 인원이 증가하는 것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음과 같이 전체 전형 중 수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온 것을 보시면 단순히 절대적인 수험생 수만을 고려한 입시 요강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모집 비중 확대 측면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학생부 위주 전형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포괄하는 용어로 구체적으로 보자면 교과 전형은 948명이, 종합 전형은 1646명이 증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를 목표로 하는 멘티 학생이라면 이 점을 노려보는 것이 좋은 입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사회 통합 전형에서의 모집 변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회균형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은 증가했으며 지역균형 전형의 선발 인원은 감소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기회균형 전형은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학생,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이며 교육 소외계층에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이전 연도에 비해 776명이 증가했습니다. 지역 균형 전형은 수도권 대학이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입학 정원의 10% 이상을 교과 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전형으로 전국 모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전형은 이전 연도에 비해 181명이 감소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각 지역 출신의 인재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형으로 해당 지역 고교 출신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전형은 무려 2,747명이 증가하였는데요.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교육부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 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및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에 따라 각 대학의 전형 계획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 반영 방식을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시 전형 변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전형의 정의에 대해 알아본 후 학종의 구성 요소와 진행 방법, 그리고 평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종 전형을 준비하는 멘티들에게 주고 싶은 팁 몇 가지를 덧붙이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수험생의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교과, 비교과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학생의 3년간의 성장 과정과 잠재적 역량, 그리고 진로 분야에서의 탐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성평가 중심의 전형입니다. 이는 단순한 내신 성적 등 지원자들 간 비슷한 수치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능력을 지닌 지원자들의 가능성과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전형이며 점수의 단순한 높고 낮음이 합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라는 것이 타 전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종은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로 나뉘는데요. 서류평가에서는 우리가 흔히 생기부라고 부르는 생활기록부 상의 내용을 토대로 탐구 역량, 성장 가능성, 진로 적합성 등을 검토합니다. 이때 평가에 포함되는 요소로는 교과 성적, 비교과 활동, 진로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요소의 세부 사항은 제가 슬라이드에 적어 놓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접 또는 실기 평가의 경우 각 대학마다 모집 요강이 다르기에 멘티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 수집이 더욱 필요하지만 면접 실기 평가를 진행하는 대학의 경우 제시문 또는 서류 기반의 질의응답을 통해 지원자의 논리력과 창의력, 표현력 등을 평가합니다. 실기 평가의 경우 대학별로 그 모집 형태가 너무나 천차만별이기에 실기 중심의 전형을 준비하는 멘티들이 있다면 개인적인 자료 조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전형에 대한 설명과 멘티들에게 줄 팁은 웬만하면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식, 그리고 그 평가를 뚫기 위한 준비 방법을 멘티들에게 줄 팁과 엮어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팁은 나쁜 세특의 특징 피하기입니다. 나쁜 세특이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인데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총 5가지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순 나열식의 학생부는 대표적인 나쁜 세특의 특징입니다.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슬라이드에서 검정 글씨로 써놓은 부분이 바로 구체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세특들보다는 학생의 탐구 목적과 내면 변화, 그리고 추후 확장성이 잘 드러나는 세특이 더욱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과목과 맞지 않는 세특입니다.
학생의 탐구 활동이 드러난 세특은 마이너스 요소가 되진 않겠지만 각 교과의 평가 취지에 초점을 맞춘 세특이 그렇지 않은 세특보다 교과목 목표 달성도 측면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법과 작문 교과목에서는 학생의 진로 탐구 활동과 말하기 쓰기 능력이 적절히 조화된 세특이 그렇지 않은 세특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전문 용어만 가득한 세특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면접 답변 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요. 대학에서는 이 학생이 이 주제를 충분히 이해했는가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고등학생 수준의 내용으로 탐구를 구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깊이와 개성이 부족한 세특은 앞서 설명드린 단순 나열식의 세특과 유사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특에는 학생의 배움과 성장이 반드시 드러나야 함을 이해한다면 누구든지 좋은 학생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와 억지로 엮은 세특도 나쁜 세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로 연계 탐구는 우리가 흔히 서사라고 말하는 것들이 들어갈 때 빛을 발합니다. 탐구의 동기와 배경, 그리고 학문적 연결성이 뒷받침된다면 학생의 성장 과정이 돋보이는 세특이 완성될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두 번째 팁은 희망학과의 홈페이지를 참고해 면접을 준비하라입니다.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학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학과의 인재상과 교육 목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면접을 시작할 때 반드시 동반되는 자기소개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인재상과 교육 목표를 확인한 후 사회경제적 정의를 달성하는 복지 전문가라는 컨셉을 가지고 그 컨셉에 맞추어 자기소개를 준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도움이 되는 두 번째 정보는 학과의 커리큘럼입니다. 이는 학업 계획 질문이나 자신의 강점을 물어보는 질문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개설된 아동복지론과 정신건강사회복지론이라는 과목을 확인한 후 정신적인 디스오더가 있는 아동 청소년의 올바른 발달 지원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포부를 면접 당시 밝혔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졸업생의 진로나 각 교수별 전공 분야를 파악한 후 자신의 진로를 설계해보라는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릴 세 번째 팁은 희망 계열은 일관되게, 그러나 희망 학과는 다양하게 설계하기입니다. 계열이 일관되게 설계된 신기부는 진로 탐색의 깊이감과 주도적인 학업 활동의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으며 학과가 다양하게 설계된 생기부는 학생의 융합적 사고력과 유연한 전공 연결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양한 전공 선택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원서 접수 시 선택지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문사회 계열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학생의 경우, 법조계 직업 체험학습 보고서, 모의 유엔 동아리 활동, 관여제 관련 탐구 활동 등의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등 다양한 학과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자연과학 계열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학생의 경우 바이오 기술 관련 독서 후 발표, 의학 계열 진로 관련 자율 활동, 생명과학 실험 설계 및 실행에 관한 보고서 등의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생명과학과, 생명공학과, 환경과학과 등 다양하게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릴 팁은 여기서 마무리되며 제가 참고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전형에 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란 교과 성적, 즉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시 전형 중 전국을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학생들을 뽑는 전형이지만 수도권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비해 적은 수의 학생을 뽑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복 합격과 충원율이 높습니다. 보통 성적이 높은 지원자가
본인의 성적에 맞는 여러 대학에 중복으로 합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복 합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미등록 인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교과 전형은 모집 인원 대비 추가 합격한 인원의 비율, 즉 충원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이 평가의 중심이기는 하지만 내신 성적 외 평가 기준을 넣기도 합니다. 각 기준은 대학마다 상이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수도권 대학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도입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 교과 성적 합격선은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기 어려울수록 교과 성적 합격선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의 여부가 교과 전형을 쓸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와 관련된 주요 대학 교과 전형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는 교과 전형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에 서류에 대한 비율을 20%에서 10%로 줄였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는 수능 최저 기준 완화를 적용하였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면접을 폐지하는 대신 수능 최저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한 대학은 작년에 비해 교과 성적의 합격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와 같이 평가 항목이 달라진 대학의 경우 올해와 작년의 교과 성적에 대한 합격 기준이 꽤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요 대학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겠습니다. 이합에서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합 5, 이합 6, 이합 7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삼합에서는 의예과, 한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를 기준으로 3합 7, 3합 8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기준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보통 평균 2에서 3등급 정도를 최저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저 대상 과목은 보통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입니다. 이때 탐구 과목은 일반적으로 등급을 평균으로 하여 반영하거나 상위 한 개의 과목만을 최저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요구하는 성적 반영 과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마다 어떤 과목이 최저에 반영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저의 팁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저점을 높이는 것입니다. 수능은 학생의 실력이 모두 발휘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능 직전에 풀었던 모의고사들 중 3등급을 딱 한 번만 받았지만 수능에서도 3등급이 뜨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장 낮게 받는 등급이 곧 최저 충족을 위해 필요한 등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의고사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때 모의고사의 종류는 사설 혹은 국가에서 마련하는 모의고사의 종류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종류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며 본인의 실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수능 보기 한 달 전에 나오는 등급들에서 본인의 최저점 실력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고등학교 3학년 3월부터는 꾸준히 모의고사를 푸는 행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전략적으로 과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통 최저를 만족하기 위한 과목은 두 과목에서 세 과목 정도입니다. 따라서 최저를 맞추는 것만이 목표라면 약한 과목은 과감히 버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합을 맞추는 게 목표라면 가장 자신 있는 두 과목과 그 두 과목에서 실수를 할 것을 대비하여 한 과목을 추가로 총 세 과목을 메인으로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경험을 예시로 들자면 저는 영어와 수학에 자신이 있어 이 두 과목을 메인으로 공부하였고 이 두 과목에서 실수가 나올 것을 대비하여 추가적으로 국어를 공부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최저를 맞추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반복적으로 모의고사를 풀며 본인의 실력의 저점을 높이고 이때 최저만이 목표라면 과감히 약한 과목을 버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과 전형 지원 시 고려사항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교과별 가중치 적용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교과별로 반영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대학에서는 수학에 대한 가중치를 높게 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대학에서는 국어에 대한 가중치를 높게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강점이 되는 과목에 따라 교과 전력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대학마다 반영 비율이 작년과 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올해의 교과 합격 성적이 작년과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학별 반영 비율의 변화 여부에 따라 과거 입시 결과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은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대학별 반영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마다 반영 방식이 상이하긴 하지만 상위권의 대학의 경우에는 대체로 전 과목을 평가 방식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진로 과목도 신경 써야 합니다. 학생부 교과에 대한 내용에 대한 발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알아라. 안녕하세요. 논술 전형의 이해를 발표하게 될 우현돈 멘토입니다. 사실 논술 전형이라고 했을 때 제가 입시를 준비할 때만 해도 정시를 준비한 학생들의 보험과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무조건 학부 생활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논술 전형은 방향성이 이전과는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확인한 동시에 저는 인문 논술을 준비했던 수험생으로서 오늘 이 발표도 인문계열 논술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물론 자연계열의 내용도 가볍게 다루고자 하니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술 전형의 정의, 논술 전형의 과정, 논술 전형의 준비 방법, 과 더불어 저의 이야기로 팁을 전해드리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을 네이버 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관하여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함 또는 그런 서술인데요. 그러나 저는 한 문장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어떤 것에 관하여 대학이 원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서술함 또는 그런 서술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논술이란 주어진 지문을 논리적으로 작성하기만 하여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대학이 출제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쓰는 서술형 시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글을 잘 쓰기 때문에 진입하기보다는 제시된 지문에서 필요한 정보를 뽑아 적절한 답변을 구성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인문 논술과 수리 논술입니다. 사실 대학 전형을 살펴보시면 인문 논술과 자연 논술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외에 문제 출제 방식에 따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인문 논술은 인문학적 토양을 평가하는 논술 전형입니다.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다양한 문학 작품, 논설물 등을 활용하여 해당 학생이 각 지문에서 정확한 요점을 찾아 작성할 수 있는지 답변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편입니다. 수리 논술은 제가 지칭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수리 문제를 통해 학생의 역량을 평가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또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영경제대학의 수리 논술입니다. 저희가 흔히 상경대학이라고 부르는 계열을 위한 수리 논술로 도표, 그래프 등의 문제가 나오기도 하며 확률과 통계 정도의 간단한 수학 문제를 통해 적절한 수학적 역량을 보여주는지 평가하는 편입니다. 확률과 통계 정도의 수학 문제, 죄송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원하는 정답을 노출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그리고 다른 논술로는 이공계열 진학을 위한 부분입니다. 이공계열 같은 경우 미적분 등 다소 난이도가 있는 수학 문제를 통해 역량을 평가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간단한 개요이며 다음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학교마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시 접수를 하시고 수능을 보신 다음에 대학교에 가서 논술을 보시게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논술 전형의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을 드디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생부 교과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내신이라고 부르는 학교 성적이 이에 해당합니다. 내신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전형 자체보다는 학교 생활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제가 지원할 때만 해도 정시를 준비한 학생들은 수업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지 않았고 시험을 열심히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시 전형은 자신이 도달하기 어려울 것 같은 수준의 대학에만 접수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1000이라는 숫자 중 200이라는 숫자가 크지 않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꽤 유의미한 수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학생들은 정시를 준비한다고 하여 수시 내신을 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정시의 보험인 논술이 아닌 학생의 학교 생활을 평가하는 수시 전형의 일부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은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하여 걱정이 많으실 수도 있지만 중상위권 학생에게는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보시는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탐구 영역의 경우 평균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최저학력 기준은 완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으며 최저학력 기준에 있어서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논술을 해당하는 학생에게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에게 추천드립니다. 물론 내신 성적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 반영기가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내신 성적이 불리하여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기 어려운 학생이 논술 전형을 통해 이를 극복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쉽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레드 오션과 같이 문제가 생길 수 있게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 학생입니다. 당연하게도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면 합격은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선택 기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서량이 많은 학생입니다. 사실 논술이라고 했을 때 글을 잘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글을 잘 쓰면 좋은 건 맞습니다. 다만 중요하게도 무엇보다도 논술은 글의 요점이라고 불리는 정답을 찾아 쓰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글을 조금 못 쓰더라도 정확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독서량이 많은 학생이 유리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서량이 많은 학생들이 국어 비문학을 잘 풀듯이 논술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글을 잘 쓰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다독 다필입니다. 많이 읽고 많이 쓰면 글을 잘 쓴다는 것인데 독서량이 많은 학생이 논술 전형에 적합하리라 생각합니다. 논술 준비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희망대학 입시처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문제와 기출문제를 올리는 편입니다. 물론 안 올리는 대학교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에 대한 정보를 카페, 블로그, 후기, 유튜브 등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답안지 작성 요령에 앞서 수리 논술 중 자연 논술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자연 논술은 다음과 같이 확동, 공통, 수학, 기하, 미적분 등 고교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수학 내용 중 하나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입시 요강을 확인하시면 출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시는 화면에 나온 것처럼 중앙대학교는 확통과 같이 쉬운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만 숭실대학교처럼 어려운 미적분 문제로 출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기출 문제를 풀고 오답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답안지 작성 요령입니다. 단문과 장문을 적절히 활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논술 시험은 제한된 글자로 답안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인문 논술의 기준으로 적으면 6개, 많으면 8개의 지문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가, 나, 다의 지문을 분석하고 라, 마, 바의 입장에서 이를 반박하시와 같은 문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글자 수는 적으면 300자, 길면 500자인데 답안을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글자 수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장문으로 어미, 두사 등의 반복 사용을 줄여 글자 수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단문을 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반복적으로 서술이 되는 상황에서 단문을 통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서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육가 원칙을 지켜 작성해야 합니다. 육가 원칙은 뉴스 기사 등에 활용하는 것처럼 정보 전달에 효과적입니다. 수많은 글들을 평가해야 하는 입장에서 적절한 문장 형태로 구성된 글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많은 글을 평가해야 하는 입장에서 웬만하면 간결하고 단정한 글씨체가 평가하기에 더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을 하는 동안만이라도 글씨를 바르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론, 본론, 변론의 구성을 통해 논리적인 글을 구성을 하신다면 좀 더 매력적인 글로 느껴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문 논술에서 자주 쓰이는 개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불교 개념입니다. 불교에서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무아라고 하는데 이러한 개념에서 확장된 것이 무념입니다. 생각이 없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기는 사람과 사람이 찰나의 순간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해당 개념은 공동체에서 개인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나라고 하는 그 개인이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가지는 고집, 집착, 관념, 편견 등은 모두 무의미합니다. 그렇게 타인과 소통하며 이해하고 함께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교 개념입니다. 물이 가장 천하다는 상선약자의 개념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개념에서 자연 대 인간의 개념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가장 선한 이유는 인위적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도교에서는 무위라고 하는데 규범을 통해서 공동체를 억압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문제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개혁론입니다. 개인과 국가의 계약을 통해서 형성된 문제로 개인과 국가의 의무를 이야기할 때 좋습니다. 다만 흔히들 국가와 개인의 이야기를 할 때 국가가 개인을 지켜야 한다는 그 의무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 등 국가가 개인을 지키는 만큼 개인이 지켜야 하는 의무 또한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리주의입니다. 다수가 행복하면 도덕적으로 옳은가 질문을 던지는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행복하면 옳다는 된답이 있고 소수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행복의 성향보다 행복하면 그것이 옳다는 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리주의가 아니라 해당 지문에서 어떤 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교학점제 순식간에 내 것으로 만들기에 발표를 맡은 이현준입니다. 이 제목에 앞글자만 딴다면 혹시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네, 아마 강아지의 발바닥 냄새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저의 발표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중독성 있게, 그래서 쉽게 잊혀지지 않고자 이렇게 이름을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저는 현재 고1부터 전면 적용된 고교학점제에 대한 소개를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전달드리는 내용은 고1부터 타고 내려가 중1까지의 멘티를 위주로 멘토링을 할 때 적용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 고교학점제로 인한 멘티들이 던질 수 있는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그 다음에 계열별 선택 과목 추천, 마지막 5등급제를 언급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고교학점제에 대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서는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192학점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고교학점제는 아래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등학생들은 주어진 교육 과정에 따라 수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게 됩니다. 둘째, 목표한 성취 수준에 도달했을 때 과목을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학생이 성취한 등급에 상관없이 과목을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이 목표한 성취 수준에 충분히 도달했다고 판단할 때 과목 이수를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배움의 질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죠. 셋째,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때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고등학교에서는 출석 일수로 졸업 여부를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누적된 과목 이수 학점이 졸업 기준에 이르렀을 때 졸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순서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2020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특성화고에 점차 도입되었으며 2022년부터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단계적으로 적용해 2023년 고1이 되는 2007년생과 2024년에 고1이 되는 2008년생에게 부분 도입되었었고 올해부터는 고1이 되는 2009년생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다음으로 고교학점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졸업까지 이르게 되는지 과정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영역별, 단계별 선택 가능한 학점 기반의 교육 과정이 수립됩니다. 여기서 학생 수요를 반영한 학점 기반의 교육 과정이 재학 중인 학교에 개설되거나 다른 학교에 가서 들을 수 있거나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해줄 테니 잠시 기다려주세요. 2단계는 수강 신청 단계입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 수강 신청합니다. 3단계는 수업 단계입니다. 학생들은 수강 신청을 한 과목에 따라 수업을 듣습니다. 2단계에서 학생들이 각기 다른 수업을 골라서 수강 신청했기 때문에 같은 반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시간표는 다를 수 있는 것이죠. 토론 실습과 같은 학생 참여형 수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책임 교육을 강화해 일정 수준의 학력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미이수제를 통해 기본 학력을 보장합니다. 4단계는 평가 단계입니다. 수업과 연계해 과정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성취평가제가 적용됩니다. 이수 기준은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 그리고 학업 성취율이 40% 이상일 경우이고 미이수일 경우 보충 프로그램을 제공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가 책임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과목별 성취 수준 도달 시 5단계 학점을 취득하게 되고 이 학점이 모이고 모여서 192학점을 달성할 경우 졸업하게 되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수업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부담이 적거나 점수 따기 좋은 과목을 골라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학생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멘토인 여러분들께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답은 대학이 바라보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관점을 고려해서 선택하세요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잘 와닿지 않으신다고요? Yes or no 둘 중에 하나로 고르라고 한다면 No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과목을 선택할 때는 학습의 부담이나 석차 등급의 유불리를 고려해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대학 입시에서 상당히 중요해졌다는 점을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PPT 속에 혹시 말풍선 내용이 보이시나요? 네, 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에서는 위와 같은 질문에 교과 성적을 평가할 때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선택 상황을 고려합니다.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나 난도가 높은 과목을 이수해 수치상 결과가 나쁠 수 있지만 학생의 도전 정신과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도전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더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중요한 거죠. 소규모 학교나 소수 학생이 이수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서류 평가에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건국대학교의 한 입학사정관님께서 하신 답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은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이런 환경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교과목 선택 이력이 중요해집니다. 공대에 지망하는 학생들은 수학 등 기초 과목을 단단히 다져야 대학에서 고등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전문 교과, 투과목 같은 거죠. 그런 거를 많이 듣게 하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학생 선택 과목에 대한 대학들의 입장을 보면 고2, 고3까지 학생들이 직접 선택하는 과목의 이력이 중요해졌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교학점제 하에서는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어서 자신의 희망 진로와 교과목 선택 이력이 연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들은 학생이 선택한 과목을 예전보다 더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조금 이해되지 않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제가 말한 대학이 바라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 뭐지? 라는 생각일 것 같은데요.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대학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면에 지금 보이는 이 표는 2025년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2027학년도 신입학생 입학 전형 시행 계획에 나온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의 일부분입니다.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은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에서 전공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고등학교 과목을 제시하는 것으로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제가 표 상단에 네모나게 작게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핵심 권장 과목은 학과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을 말하고 권장 과목은 학과에서 공부하기 위해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을 말합니다. 여기 이 표를 보시면 사실 자연과학대 혹은 공과대학이 들어있는데 인문대학은 없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인문대학은 이 핵심 권장 과목 내지는 권장 과목을 제시하지 않은 학과가 대다수입니다. 물론 사회과학대학의 경우 사회과학대학 속 경제학부 이런 학과의 경우에는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가 권장 과목으로 적혀 있는데요.
이는 경제학부에 들어오기 전에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과목에서 수학적 역량만 충실히 길러도 대학의 전공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고 보는 대학의 관점이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2024년 동국대학교에서 발간한 동국대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선택 과목은 어떠한 과목이냐 보다는 어떻게 이수하였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대학의 입장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즉, 대학은 학생이 무슨 과목을 이수하였는가 보다 그 과목을 어떻게 이수하였고 왜 이수하였는가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것이죠. 그림을 통해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물리학 2라는 과목을 이수했다는 사실관계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생활기록부에서 실제로 입학사정관 이런 분들이 판단을 할 때는 왼쪽 위부터 보면 왜 선택했어? 그리고 오른쪽으로 갔을 때 그 내용 너가 제대로 이해했니? 를 확인할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가서 이 물리학 2 과목을 통해서 너가 우리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수학을 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역량 가지고 있니? 라는 질문 그리고 왼쪽으로 넘어가서 이 평가 내용이 내가 지금 면접관이 보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생활기록부에 잘 기록되어 있니 등을 파악한다는 뜻인 거죠. 정리하자면 대학은 보여주기식의 화려한 전문 교과나 속된 말로 이제 간지나는 수업, 이름이 그럴싸한 수업에 대한 이수 자체만으로 우수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에 대한 기초 소양을 충실히 쌓을 수 있는 과목을 우선으로 선택하면서 얼마나 충실히 이수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을 멘티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멘티에게 앞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멘티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대학이 제시한 핵심 과목, 권장 과목 같은 게 우리 학교에서, 우리 고등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과목이 있어요. 만약 이 과목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혹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은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대학 설문조사에서 이수 권장 과목 중 일부 과목을 듣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 크게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둘째, 이수 권장 과목이 없더라도 지원 자격 미달 등으로 결격 처리되지는 않는다. 셋째, 대학은 학교가 개설하지 않아서 그 수업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과 학교가 개설했지만 이수하지 않은 학생을 다르게 평가한다. 넷째, 동일 과목이 없다면 그와 유사한 명칭의 과목을 이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학교가 개설하지 않았다면 외부 공동교육 과정으로 이수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맨 마지막에 외부 공동교육 과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것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별로 다양한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해서 인근 학교, 지역사회, 온라인으로까지 수업 장소가 확정됩니다. 정말 많은 선택 과목을 하나의 학교에서 전부 개설하기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랍어 같은 과목은 사실 서울시 전체에서도 몇 명이나 학생이 들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학교는 지역 내 다른 학교들과 협력을 해서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의 가장 큰 목적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저마다 다른 꿈을 꾸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다면 연계된 인근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학교 간의 공동교육 과정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는데요. 지금 PPT 화면에 띄워져 있는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학교에서 수업이 열리지 않아서 다른 학교의 수업에 온라인으로 참여한 학생들의 모습이 작게 보이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 고등학교별로 개설된 수업이 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라고 또 질문할 수 있겠죠. 이러면 여기에도 멘토님들께서 아래와 같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일단 멘티가 다니는 학교 혹은 그 주변 학교들과 연계했을 거기 때문에 그 주변 학교들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간단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모든 고등학교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상세하게 적어놨는데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메인 페이지 중간에 학교별 공시 정보를 클릭하시고 관심 있는 학교를 검색하면 됩니다. 이후에 관심 있는 학교의 새 창이 뜬다면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서 공시 정보의 교육 활동, 학교 교육 과정 편성,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파일을 클릭하고 이 파일에 입학년도 기준으로 작성된 교육과정 편성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학년이 3년간 배우게 되는 과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걸 달달 외운다기보다는 뭐 그냥 실제로 해보면 정말 순식간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해보시든지 아니면은 그 현장에서 멘토링 현장에서 멘티들이 필요로 한다면 충분히 같이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외부 공동 교육 과정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고등학교 과목 이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학습 부담이 적거나 성적 따기 좋은 과목만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표로 가진 학과에서 권장하는 과목을 위주로 수강하여 나의 열정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는다면, 멘티 학교에 개설되지 않는다면 그와 유사한 수업을 듣거나 다른 학교에 가서라도 그 수업을 수강해봐 라는 조언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멘티는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멘토님. 멘토님께서 그런 표에 제시해 주신 그런 핵심 권장 과목 이수 여부를 그렇다면 대학에서는 어떻게 반영해서 평가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엔 여러분들이 아래와 같이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주로 학생부 종합 전형 등의 서류 평가에서 반영한다. 둘째, 충실히 이수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이수 과목 수와 이수 단위의 적정성을 살펴본다. 셋째, 표에 제시된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은 예시에 불과하다. 이외의 과목으로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으니 대학에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과목들을 다양하게 이수해 볼 것을 권장한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생의 진로에 관한 관심과 의지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과목 이력을 평가에 중요하게 반영합니다. 특히 중학생 멘티에게는 자신의 전공 분야, 학과, 직업과 관련해서 고등학교 3년간 공부할 교과목을 스스로 선택해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멘토님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인문계열 멘토인데, 아니면 나는 뭐 사범계열 멘토인데, 그러면 나는 권장 교과목이 아까 보니까 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그냥 멘티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제가 수시 세미나에 와주신 모든 멘토님들께 또 각자의 전공을 바탕으로 멘티에게 수업 설계를 잘 해주실 수 있도록 제가 계열별로 선택 과목의 예시를 정리해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 뇌피셜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의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예시를 정리한 것이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은 말 그대로 이것은 예시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적혀 있지 않은 과목을 선택했다고 반드시 탈락, 이것만 골라서 들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는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멘티에게는 희망하는 대학의 학과에서 제시하는 커리큘럼을 꼭 확인하라고 안내 부탁드립니다. 먼저 인문계열입니다. 인문계열은 사회 모든 지식의 기초가 되는 인문학을 연구하는 분야로 다양한 문학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사회교과에서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정치화법,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등에서 선택이 가능하겠고 언어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제2외국어와 한문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계열로 넘어가면 상경 계열입니다. 상경 계열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수학을 충분히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제적 감각을 익히기 위해 도움이 되도록 사회교과인 정치화법, 경제, 사회문화, 세계지리, 세계사 등 과목을 폭넓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건 계열입니다. 의료보건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은 전공 이해를 높이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생명과학과 화학 등의 과목을 심화 수준까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환자의 마음을 그리고 몸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심리학, 보건 등 인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목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 계열입니다. 혹은 생활과학 계열인데요. 이 두 계열을 전공하려면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총 4개의 분야를 모두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4개 과목을 모두 배우고 특히 관심 있는 분야는 심화 수준까지도 선택하도록 장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학적인 지식을 향상하기 위해서 수학도 충분히 배울 필요가 있고 정보나 가정과학도 자연과학과 연결되는 과목임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학 계열입니다. 대부분의 공학 계열 학과는 대학 입학 후 1, 2학년 때 수학, 물리학, 화학 등 기초 과학을 배우도록 교육 과정이 설계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진로를 공학 계열로 정했다는 멘티가 온다면 혹은 내가 공학 계열 멘토라고 한다면 수학과 과학을 중심으로 한 과목을 충분히 선택하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학은 미적분, 기하까지 배워야 하고 영어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도 4개 분야 과목을 모두 배우고 가능하면 심화 수준까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범계열, 교육계열 학과 멘토님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모든 교육계열 관련 학과는 인간과 사회에 관한 폭넓고 다양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유아교육의 경우에는 유아의 성장 과정을 배우는 가정 관련 과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초등교사는 모든 과목을 가르쳐야 하므로 미술, 음악, 체육 등 예체능 과목까지도 잘 챙겨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교육학은 교육 철학, 교육 사회학 등 세분화된 학문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과목들을 미리 공부하며 기본을 다져놓으면 좋겠습니다. 교과 교육과, 영어 교육과, 국어 교육과, 수학 교육과 이런 멘토님께서는 관련 교과 과목을 심화 수준까지 제대로 공부하도록 안내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체능 계열 살펴보겠습니다. 예체능 계열은 본인의 전공에 맞춰서 심화 수준의 과목을 선택해서 교육 과정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재학 중인 학교에 개설이 안 되어 있다라고 멘티가 말한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학교에 공동 교육 과정 한번 들어볼래? 이런 식으로 추천할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 전공과 관련된 예술 분야로 유명한 나라의 역사, 문화, 언어, 지리에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시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러한 여러 가지 학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이유는, 여러 학과를 뭉뚱그려서 말씀드린 이 이유는 각각의 학과가 어떤 과목을 이수할지를 그러니까 어떤 과목의 이수를 요구할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PPT에 떠 있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문과 계열의 학과이지만 교육 과정에 일부 이과 과목이 싹 들어와서 이과 과목의 이수도 조금 했으면 좋겠어 라는 학과도 있고, 입학 후에 여러 학업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진로 또한 굉장히 다양하게 벌어질 수 있어 라는 학과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시로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적혀 있는 동국대학교 문화재학과부터 보면은 학과에 대한 설명은, 이 학과는 불교에 관련된 각종 동산, 부동산, 무형의 자원을 조사, 연구, 전시교육, 보존,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인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얼핏 보면 고고학 정도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지만 그 뒤에 읽어보면 고고학 외에도 보존 과학도 포함되어 있고, 보존 과학이 포함되어 있어서 보존 과학 개론, 문화재, 재료 연구 등 그것에 필요한 물리학, 화학의 이수가 필요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과 계열의 학과이지만 교육 과정의 일부 이과 과목의 이수가 필요한 전공일 수 있는 케이스인 것이죠. 다음으로 오른쪽에 성신여대 수리통계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를 보시면, 수리통계학을 바탕으로 하는 모집단위이지만 입학 후 순수 수학 트랙 외에도 지능형 금융서비스 트랙, 사회조사 분석가 및 컨설턴트 트랙, 데이터 사이언스 분석 전문가 트랙 등 다양한 학업 경로가 존재하므로 희망 진로 분야에 따라서 수학 교과 외에 사회교과, 정보교과 등의 이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학업 방향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트랙이 구분되어서 학습할 수 있다는 케이스인 것이죠. 따라서 대학에서 제공하는 전공 가이드북이나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멘티가 희망하는 그 정확한 전공의 교육 과정을 살펴보고 필요한 과목이 어떤 게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해보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을 멘티에게 꼭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여러분들이 이 멘봉단 드림 페스티벌과 같은 박람회형 멘토링의 멘토로 앉아 계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학과를 기반으로 멘티들을 맞이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찾아온 멘티는 그 학과에 관심을 보이는 내지는 진학하고 싶어하는 학생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경영학과 멘토라고 한다면 나를 찾아온 모든 멘티들에게 기계적으로 똑같은 수업만 추천하면 될까요? 아까 상경계열 이런 거 봤으니까 그것만 추천하면 될까요? 당연히 아니죠. 여기 제가 예시로 두 학생을 한번 데려와 봤습니다. 한 명은 왼쪽에 배터리 업사이클링 기술 상용화를 꿈꾸는 스타트업 CEO가 되고 싶어서 경영학과를 가겠다는 학생, 오른쪽의 학생은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스포츠 마케터를 꿈꾼다고 해서 경영학과에 온 학생, 이렇게 두 가지 분류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멘티가 희망하는 진로가 이렇게 구체적일수록 과목을 선택할 때 차별성을 줄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두 학생의 희망 진로에 맞게끔 과목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학생 모두 경영학과를 희망하기에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과목도 검정색으로 적여놨지만 핵심은 이 분홍색 밑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멘토로서 진로에 따라 다른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을 찾아오는 멘티가 학과 목표를 정한 상태라면
졸업 후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도 한번 생각하게 해주세요. 여기서 멘티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못 정한 것 같아요. 조금 막막한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대학 학과 홈페이지나 전공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그 졸업 후 진출 분야를 한번 읽어봐. 그리고 여기서 멘티 너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이것을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기도 하고 유튜브 영상도 한번 찾아봐. 이런 식의 방법을 추천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꿈이 생기고 목표가 정해진다면 멘토링 또한 유의미해질 것이고 더욱 멘티에게도 강한 동기부여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멘토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할 것은 같은 학과를 희망하는 멘티이더라도 들어야 하는 수업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람회형 멘토링은 학과 멘토링과 달리 멘티의 상황을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는 기회이므로 멘티의 방향을 더 명확히 잡아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이 고순내 발표를 들으시면서 나의 학과에 어울리는 고등학교 수업을 찾았다. 학과에 어울리는 고등학교 수업을 찾았거나 찾아봐서 멘티에게 알려주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들은 더욱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고교학점제와 함께 이슈가 됐던 내용을 가볍게 다뤄보겠습니다. 5등급제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2028 대입 개편에서 내신과 관련된 중요 사항 중에 하나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의 전환입니다. 현재 9등급제에서 1등급은 4% 이내에 들어야 했었는데요. 5등급제로 바뀌면 상위 10%까지 1등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교에 고3이 100명이 있다면 이 등급은 4명까지만 1등급은 4명까지만 받을 수 있었던 게 기존 제도였다면 2028 대입 개편에서는 10명까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5등급제로의 전환은 그 고등학교 1학년이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면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전환은 9등급제보다 5등급제로 가면서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줄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신 5등급제가 되면서 2등급은 누적 34%까지 받게 됩니다. 제가 왼쪽 그림 표를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표와 아래 그림을 같이 보시면 2등급이 누적 34%입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빨간색 선으로 그어 놓은 게 그 5등급제에서 2등급의 마지노선, 2등급의 제일 꼬리에 있는 학생의 성적을 9등급제로 환산해보면 어느 위치인가를 따져본 것인데요. 실제로 9등급제에서는 4등급을 받았던 학생이 5등급제에서는 2등급을 받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신 변별이 줄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만으로는 뽑기가 조금 곤란해지니까 교과 위주 전형의 선발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고 현재 성균관대, 경희대, 동국대, 부산대 등 일부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과 정성 평가를 병행해서 선발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여기서 이 교과 정성 평가라는 것은 교과 전형이니까 내신 성적만 반영 이것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처럼 평가하는 정성적 요소, 즉 세특, 전공 적합성, 성적의 추이 등을 고려해서 평가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또한 5등급제는 상대적으로 수능에 대한 비중과 중요성을 키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대학별로 면접, 논술 등으로 학생들을 변별하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추측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입 개편 보도자료에는 대학의 평가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이는 교육부가 대학에 공을 넘긴 것이고 이제 대입의 열쇠, 2028 학생들부터는 더욱 대입의 열쇠의 결정은 대학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신 성적만으로는 학생을 변별하기 어려운 대학은 논술이나 면접을 강화하거나 수능 성적에 집중하게 되고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신 성적, 생활기록부, 수능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심리적 부담감이 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5등급제에서 2등급을 벗어나는 등급이 찍혔다. 5등급제가 적용된 학생이 와서 저는 한 3등급 정도 돼요 하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9등급의 3등급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학생은 9등급제였을 때 4등급보다 더 아래 등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시로 상위권 대학, 주로 인서울 주요 대학이라고 묶이는 그런 대학을 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도 인지하게끔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이 고교학점제 안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멘토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자 이현준이었습니다. 이제부터 5분간 질문을 채팅창으로 받은 후 11시 8분부터 본격적으로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편하게 보내주세요. 그동안 소감문 제출 QR코드도 함께 띄워드릴 예정이니 캡처하시거나 사진으로 저장해 두신 후
8월 5일 월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되었으니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김은서 멘토님께서 경남 지역 고등학생들만이 부산대학교 지역 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산, 울산, 경상남도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한 학생 모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니 자료에서는 경남 지역 고등학생들이라고 말씀드렸고, 발표에서는
경남 지역의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만이라고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김은서 멘토님께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인문계, 자연계 모두 영어 3등급, 한국사 4등급 이내의 조건을 추가로 요구하며 자연계열 같은 경우 수학 필수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를 다른 대학들과 같이 인문 2합4, 자연 2합5와 같은 방식으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학생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에서 더 모든 대학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수 없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누락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예령 멘토님께 질문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어 선택에 있어 수시 전형이 아닌 수시 모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과 전형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집은 수시와 정시 같은 큰 갈래이고 전형은 그보다 작은 갈래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교과 전형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셔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정확한 용어 사용을 보았을 때 모집은 대학이 학생을 언제 선발하느냐에 따라 나뉘는 큰 틀의 구분으로 수시 모집, 정시 모집과 같은 것으로 나뉘고 전형은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뽑을지를 정한 세부 방식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논술전형, 실기 전형 등으로 나누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지적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현준 멘토님께 질문 드립니다. 가장 마지막에 5등급제로 인해 내신 변별력이 떨어져 정성평가를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앞선 학생부 교과전형 설명에서 보셨다시피 학생부 교과전형은 내신 위주로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정성평가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과 정성 평가라는 것은 교과 전형이기는 하지만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정성적 요소도 함께 평가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학중에서 세특 등의 내용들,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평가하는 것을 그대로 교과 전형에서도 하겠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량적인 데이터보다도 그런 학생의 여러 성장 과정 내지는 여러 가지 세특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비중 있게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도 어쨌든 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이 전체 모든 평가를 교과 성적으로만 하겠다는 것이 기존 교과 평가 제도였다면, 새롭게 들어온 교과 제도 속 정성 평가는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 기록부에 적힌 세특 등의 활동 내용을 함께 평가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대학교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선영 멘토님께 질문드립니다. 박선영 멘토님께서 참고하신 자료들이 2024년에 공개한 2026 대입 모집 요강 시행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행 계획과 모집 요강은 분명히 다르며 중요한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집 요강은 수시 세미나 이전에 이미 발표되었으며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에 정리된 파일이 2주 전에 공개되었습니다. 혹시 모집 요강이 아니라 시행 계획을 참고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소중한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행 계획과 모집 요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집 요강이 아니라 시행 계획을 참고한 이유는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만을 담당하던 멘토가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시의 전형 변화를 함께 담당하다 보니 전반적인 이 입시계에서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유형의 변화 흐름을 함께 정리하기 위해서 시행 계획이 조금 더 잘 정리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자료를 참고한 바 있습니다. 어, 현수님께서 피드백 주신 것처럼 시행 계획보다 모집 요강이 조금 더 정확한 자료를 담고 있다는 데는 저도 인정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이러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된다면 모집 요강도 함께 정리해서 수시 전형 변화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이해 부분이 동등한 비율로 강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준 멘토님께 추가 질문 드립니다. 그렇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세특을 볼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과의 경계가 모호해지지 않을까요? 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입시 환경 속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등급제로의 변화는 내신에서의 교과 성적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대학 입장에서는 분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 1등급을 들고 온 학생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일단 평가는 하지만 내신 성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 능력 특기 사항 등의 그런 정성적 요소 혹은 뭐 지원 읽어보고 전공을 지원한 학생의 탐구 역량, 뭐 학업 태도, 전공 적합성, 뭐 성장 가능성 이런 요소들을 서류로 평가하겠다라는 것이 교과 정성 평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입시 세미나 멘토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만약 이번 멘드패 때 검정고시 멘티가 온다면 어떻게 시 모집에 대해 도와주면 좋을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자료조사를 한 후 관련 자료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그 여러 수시 전형 요강이 발표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사전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면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못했다면 그 자리에서 멘티랑 요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시 전형 내지는 수시 모집 전형에 읽어보면은 거기에 실제로 컨트롤 F 눌러서 바로 이제 검정고시 계열 멘티, 그러니까 검정고시 지원자 학생은 어떻게 뽑겠다라는 멘티의 희망 대학 전형에도 적혀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람회형 멘토링 내지는 뭐 학과 멘토링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렇게 즉흥적인 상황 속에서도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멘붕단 멘토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 하면서 그렇게 또 스몰 토크 이어가면서 한다면 그 검정고시 멘티도 내가 학교를 안 나와서 대학을 잘 못 갈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네 하면서 오히려 더 좋게 그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방식을 권유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학년도 수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줌 퇴장해 주셔도 됩니다.